9장 날카로운 발톱. 왕비가 시해당한 다음 울분이 조선 천지에 충천했다. 글만 읽는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었다. 우당 자금을 마련해 주시오. 이 사람도 나서야겠소. 성격이 불같은 이강년이 벌떡 일어섰다. 이강년은 37세로 동지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고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었지만 갑신정변 때 그만두고 상동교회 청년 동지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강년 또한 홍엽정에서부터 함께한 애국 동지였다. 어디로 갈 생각이요? 일단 고향 문경으로 내려가 백성들 피를 빨아먹은 놈들부터 목을 칠 것이요. 안동 관찰사 김석중, 순검 이호윤과 김인담부터 그런 다음 유인석 선생을 찾아 제천으로 갈 생각이요. 유인석은 제천 지역의 보기 드문 유학자로 천여 명에 달하는 의병을 움직이고 있는 거물이었다. 의병을 지원할 자금이라면 단위가 적지 않았다.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어쩐단 말이오. 이동령이 동지들을 둘러보았다. 논마직이라도 팔아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장유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논 한 뼘 없는 동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서경 형님에게 말씀드릴 수밖에요. 동지들 형편을 뻔히 아는 회영이 다시 자금을 구하러 서경을 찾아갔다. 서경은 서둘러 자금을 대주었다. 회영이 마련해준 자금을 들고 이강년이 떠난 후 동지들은 앞으로 의병 지원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의병 지원에 대해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요. 정동 대감께서는 이미 큰 자금을 여러 번 내주었는데 자꾸 자금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령이 대책을 독촉하고 나섰다. 인삼을 캐면 어떻겠소? 인삼이 5년 차이고 4년근입니다. 인삼은 4년근부터 출하를 할 수 있으니 지금 캐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안 됩니다. 앞으로 1, 2년만 더 기다리면 홍삼령으로 값이 배나 되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자금이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렇다면 절반만 출하하기로 합시다. 장유순이 못내 아쉬워하면서 절반만 캘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지들도 아까운 마음은 똑같은 탓에 장유순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모두 인삼밭으로 나가 인삼을 쑥 뽑아들었다. 뇌두와 동체가 균형이 잘 잡힌 성년의 인삼이었다. 말로 친다면 장병을 태우고 벌판을 달릴 수 있는 힘이 충분했다. 전국에서 의병 활동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독립협회가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으므로 조선은 확실한 독립국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안경수, 이완용,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였다. 관료들이 너도 나도 회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회비를 내는 관료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협회 설립 취지는 서재필이 독립신문 발행인이 되어 신문을 발행하고 조선 수백 년 동안 명나라 사신부터 청나라 사절단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허물어 독립문을 세우고 사절단을 모시던 영빈관인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고치고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공원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협회 인기는 단번에 치솟고 관료들 외에도 애국심이 불탄 지식인들이 가입하기 시작했다. 윤치호, 남궁옥, 이상재, 이동영, 이승만, 이상설, 이범세, 전덕기 등 상동교회 회원들이 대거 포진을 하면서 조정 관료 회원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달했다. 관료 외 지식인 회원들은 협회 취지를 확장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사업을 하면서 독립신문을 통해 조정과 외세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만민공동회를 자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에
길부터 자기네들 위치를 지키려는 수구파 대신들을 탄핵하여 내각을 퇴진시키기도 하고 조선에서 또 하나의 세력으로 영향권을 발휘하는 러시아를 저지하면서 민중을 움직여 나갔다. 의병활동이나 독립협회는 둘 다 외세를 배척하고 민중을 살리겠다는 목적이었고 의병은 무력으로 독립협회는 정신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었다. 양쪽에서 조여오자 조정 대신들이 긴장했다. 한쪽은 무력으로 한쪽은 정신으로 쳐들어온다면 조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바짝 긴장한 조정에서 관군을 풀어 의병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의병들은 산산이 흩어져 어디론가 숨기에 바빴다. 이강년이 야밤을 틈타 몰래 들어와 멀리 북쪽으로 피하겠다고 했다. 우당 동지 기회를 봐서 다시 오리다. 목숨이 위태하니 잘 피하셨다가 다시 상면하지요. 이강년은 다시 회영이 마련해준 자금을 가지고 멀리 피신했지만 이강년이 처음에 말한 대로 안동관찰사 김석중, 순검 이호윤과 김인담의 먹을 쳐 효수했고 유인석 밑에서 유격대장을 맡아 제천, 충주, 단양, 원주 지역을 석권하면서 일본군과 친일 관료들을 부지기수로 처단하는 등 기세를 떨쳤으니 반부는 푼셈이었다. 독립협회에도 강력한 철퇴가 내려졌다. 왕실을 없애고 공화제를 기도한다는 이유로 중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해산하고 말았다. 안경수, 이완용 등 관료들은 독립협회가 민중계몽으로 선회할 때 벌써 사정을 눈치채고 미리 탈퇴해버린 뒤였으므로 무사했다. 관료들 외에 독립협회 애국지사들이 상동교회로 모였다. 전덕기는 독립협회 재무담당이었고 남궁옥, 이상재, 이동영, 이승만 등은 처음부터 상동교회 교인이었다. 상동교회로 모인 애국지사들은 전보다 더 강하게 결속되고 더 넓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일요일, 수요일마다 예배를 본 다음 모여 동지회를 결속하고 목요일에는 시국 강연회와 애국 토론회를 열었다. 강사는 독립협회 중심 인물이었던 남궁옥, 이상재, 이승만, 이상설, 양기탁이 주로 맡았다. 이상설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성균관 관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상동청년회는 더 큰 청년회로 확장되어 가면서 애국심을 다져가고 인삼은 목표대로 6년을 꽉 채워 수학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삼은 의병활동 자금으로 절반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의병 활동이 중단된 탓에 3분의 1을 거두었고 2만 평 정도가 남아있었다. 2만 평 인삼을 수확하면 웬만한 학교 하나쯤은 세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마다요. 인삼값이 금값이니 말이요. 아, 벌써부터 근사한 학교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동지들은 모두 명절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부푼 가슴을 안고 가을을 맞았다. 10월 말경부터 인삼을 캐기로 날을 잡았다. 10월 중순쯤 접어들자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매봉산, 백암산, 방태산 단풍이 유난히 붉었다. 단풍이 붉을수록 인삼이 살찌고 향이 짙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수확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11월 초 닷새로 날을 잡았다. 그런데 11월 초 하룻날 일꾼들이 달려와 울부짖었다. 인삼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무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인삼이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꾼들이 보고한 대로 바다 같은 인삼밭이 텅 비어 있었다. 2만 평을 하룻밤 사이에 싹쓸이하자면 군인을 동원한다 해도 한두 부대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여기저기 흘려놓은 인삼이 있었다. 잘생긴 인삼이 적군의 습격을 받고 쓰러진 병사들처럼 누워있었다. 모두 넋을 놓았다. 소식을 들은 석영이 펄쩍 뛰었다. 도대체 누구 짓이란 말이냐. 아무래도 일본인들 짓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도둑을 잡아 응징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 말고. 회원과 동지들이 도둑을 잡기 위해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열흘 만에 범행을 주동한 자가 경무청
고문 후쿠다 요시모토란 걸 알아냈다. 인삼밭은 움막을 짚고 잠을 자면서 지켜야 했다. 회영은 현지인 일꾼들을 고용해 인삼밭을 지켜나갔다. 그런데 현지인 일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후쿠다에게 매수되었고 후쿠다는 일본 군인들을 동원하여 인삼을 모조리 도둑질한 것이었다. 내가 직접 인삼밭에서 잠을 자면서 지키지 못한 탓이오. 그렇지 않소.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도둑이 노리는 데는 못 당하는 법이요. 회영이 한탄하고 동지들이 위로했지만 모두 똑같은 심정이었다. 잠을 자면서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사실 회영은 인삼밭을 지키느라 독립협회를 만들 때 참여하지도 못했고 서울과 개성을 오가느라 짬이 없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쉬느라 일꾼들에게 밭을 맡겨놓은 채 나가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장 경무청에 고발했다. 그러자 경무청은 도리어 인삼 재배가 무허가라며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격분한 회영이 경무청과 후쿠다 고문의 방문을 부숴버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의자를 들어 후쿠다를 향해 던져버렸다. 후쿠다가 재빠르게 의자를 피했다. 화를 낸 적이 없는 회영이 포효하는 사자로 변해버리자 동지들이 놀랬다. 후한이 두려워 말렸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다시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던졌다. 유리 조각이 날아와 후쿠다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동지들이 염려한 대로 회영은 곧 구금되고 말았다. 서경이 서둘러 무인 나인영을 불렀다. 나인영이 평소 존경하는 회영을 구하기 위해 협객들을 데리고 와 경무청을 공격했다. 그러자 후쿠다가 군인을 불러들여 나인영과 협객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어버렸다. 내장원경 이용익이 이 소식을 듣고 인삼 사건을 왕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뜻밖의 왕이 놀라운 말을 했다. 속 한번 후련하구나. 정녕 이서경의 아우가 의자를 던져 후쿠다 방을 박살을 내버렸단 말이냐? 네, 천길 만길 뛰면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하, 속이 그리도 후련하시옵니까?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거라. 아마도 대천 한 바다처럼 훤하게 뚫려 있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웃어보기는 이 나라 왕이 되고 처음이니라. 이용익은 민망하여 안절부절 못한 채 왕을 바라보았다. 이용익도 왕을 모신 이래로 그렇게 웃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서경이 나서고 뒤이어 왕이 나서자 경무청은 회영을 방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쿠다가 이를 갈았다. 가소로운 애송이 녀석, 언젠가는 이 후쿠다의 이름으로 응징하고야 말 것이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필코 그런데 말이야. 애송이 녀석이 어디서 그런 큰 자금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니? 그게 궁금하지 않나? 후쿠다는 느닷없이 자금 출처에 대해 궁금증을 품자 그의 부하가 대답했다. 재벌 이석영이지요. 그의 형님 말입니다. 조선 부자 이석영이 그 애송이의 형님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친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래, 애송이 녀석이 날뛰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음이야. 이석영의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군.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거한 왕은 1년 만에 환궁했지만 왕비가 시해당한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경운궁, 덕수궁을 택했다. 환궁과 함께 왕은 줄지어 올라오는 상소문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소문은 왕에게 경복궁으로 돌아갈 것과 황제로 즉위할 것을 요구했다. 왕이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새로 정해 을미사병과 악어한파천으로 추락한 왕실의 위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왕은 죽어도 경복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일축해버렸다. 다만 황제로 즉위하는 것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실 황제로 즉위해야 한다는 주장은 왕을 기쁘게 한 것이었고 그런 상소는 아관파천파 대신들이 주로 올린 것이었다. 아관파천파 대신들은 또 한 번 왕을 기쁘게 해준 것이었다. 왕은 황제로 즉위하여 연호를 광무로 바꾸고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이라고 했다.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광무라는 연호는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1895년 김홍집 내각이 관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선 개국 505년부터 연호를 정하고 그때까지 사용해온 음력 대신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사용하기로 하고 연호를 건양이라고 정했던 탓에 광무는 두 번째 연호였다. 왕은 황제가 되었고 나라는 제국이 되었지만 상동 청년의 동지들은 뭔가 오히려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전 현직 관료들이 상소를 올려 마지못해 황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은 새로 입각한 아간 파천파 대신들이 부추겨서 된 황제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들은 황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두지 않았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권을 강화하여 나라를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으나 깊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 왕을 황제로 만들어 놓은 그들은 강력한 황제권을 방패막이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었다. 황제가 된 것이 오히려 슬프게 보일 뿐입니다. 왕이 화려한 곤면, 황제의 옷과 멜루간, 화려한 곤면을 걸치고 나라 이름을 제국으로 바꾼다고 하여 제국이 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아관 파천은 결국 그들의 권세를 위한 첩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상동 청년회가 걱정하는 대로 왕은 황제가 되었음에도 황제로서의 면모를 보이거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당이나 역술인을 가까이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소문대로 왕은 무당이나 역술인을 자주 불러들여 언제쯤이면 불안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를 물었다. 왕이 무당이나 역술인을 신뢰하는 것은 왕비의 영향이었고 한편으로는 어려서 관상쟁이 박유붕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확신 탓이었다. 왕은 영험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무당 성강호를 불러들여 점을 치거나 왕비의 명복을 비는 제를 올렸다. 어느 날 또 그를 불러들여 왕비의 혼백을 모신 경어전에서 다리를 올릴 때였다. 다리를 올리던 도중 성강호가 황급히 경어전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마치 왕을 맞이하듯 엎드린 것이었다. 왕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성장호는 벌벌 떨면서 지금 황후마마의 혼백이 빈전의 자리에 오르고 계십니다. 라고 했다. 왕은 성강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황후, 폐하,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하시면 혼백이 놀라 떠나십니다. 성강호가 말리자 왕은 깜짝 놀라 당장 울음을 그치고 텅 빈 빈전을 어루만지면서 낮은 소리로 울었다. 그때부터 왕은 왕비가 생각날 때마다 성강호를 불러들여 왕비의 혼령을 만나고 싶어 했다. 무당 성강호는 1년 동안 그렇게 영험을 부리고 왕은 무당에게 국내부 협판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왕이 그렇게 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일본은 러시아를 치기 시작했다. 곧 닥쳐올 고난을 예고라도 하듯 날씨가 무섭게 급변했다.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나뭇가지가 찢어지고 초가지붕이 벗겨져 날아갔다. 일본은 한일 의정서에 따라 조선 땅을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었고 한일 협약에 따라서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추천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 권한에 따라 일본은 조선 정부 재정에 간섭할 수 있고 외교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를,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하여 해당 업무를 맡겼다. 그들은 조약에 따라 조선 땅에 군인을 배치했다. 총칼을 착용한 일본군 2개 사단이 서울 장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 무서운 구령 소리와 군홧발 소리에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짖던 개들도 입을 다물었다. 한 가닥 희망은 세계 열강들이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이길 수 없다고 예단한 것이었다. 그때 세계의 이름을 떨친 함장 로제스트벤스키가 이끄는 발틱 함대가
지구 저편에서 대한해협을 향해 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한해협에서 로제스트벤스키가 이끄는 38척 발틱 함대를 맞은 일본이 불과 이틀 만에 대승을 거두면서 세 개의 예단을 뒤엎어버린 것이었다. 러시아 발틱 함대는 겨우 세 척이 반파된 채 도망가고 로제스트벤스키가 탄 기함 스바로프호까지 물속으로 수장되고 마는 참담한 현실이 전개된 것이었다. 세계가 어리둥절했다. 놀라운 일은 곧 서울로 이어졌다. 이토 히로부미의 출현이었다. 러일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본 천황이 보낸 대특사가 서울에 입성했다는 기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과 함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회영은 몹시 침울하고 불안한 느낌으로 종로를 걷고 있었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탄 마차가 종로를 지나고 있었다. 회영이 걸음을 멈추고 이토를 쏘아보았다. 총칼로 무장한 기마병에 둘러싸인 채 거만하게 몸을 뒤로 젖히고 서울을 응시하는 이토의 눈빛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황급히 동지들을 소집했다. 이상설, 이시영, 이동영, 양기탁, 장유순 등이 상동교회로 달려왔다. 이상설은 성균관 관장에서 의정부 참찬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회영의 아우 시영은 사헌부 사관원을 거쳐 외부 교섭국장에 올라 있었다. 회영은 동지들과 함께 정동 서경의 집으로 갔다. 형님, 오늘 종로에서 이토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영이 서경을 향해 근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일본 천황의 특명으로 이토가 전권 대사로 왔다는데 이번에 무언가 확실히 해두자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러일 강화 조약에서 러시아로부터 조선의 관할권을 인정받았으니 충분히 그럴 것이다. 묵묵히 듣고 있던 서경의 머릿속에 장차 나라에 큰일이 닥칠 것이라고 했던 양부 이요원 대감의 유언과 이토가 겹쳤다. 이토가 누구던가 초대 총리 대신으로 사실상 일본을 이만큼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을 일본 천황이 특사로 파견한 것은 그동안 하야시, 오토리, 이노우에 등 일본 공사들로는 해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토가 온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무슨 조약을 하자 할 것인데 만약 이번에 또 무슨 조약을 요구한다면 그야말로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약 따위를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전에 막아야 해요. 외부 대신 박재순 대감을 만나 단단히 일러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서둘러 민영환을 부르거라. 잠자코 듣고 있던 서경이 급하게 말했다. 형님 말씀대로 먼저 민영환을 불러 수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민영환은 왕을 보필하고 있는 시종 무관장이었다. 곧 민영환이 서경의 집으로 달려와 동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렇지 않아도 동지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민영환 역시 동지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폐하께서는 어떤가? 이토 특사의 내한에 대해서 말이네. 폐하께서는 경천 동지한 일을 너무 많이 겪은 탓인지 그저 잠잠하실 뿐입니다. 문제는 악원 파천 대신들이지요. 황제의 권한을 그들이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폐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이완용을. 그렇습니다. 폐하께서 종종 이 대신에 공을 잊으면 사람이 아니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악원 파천 때 일을 잊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공이 폐하께 이토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말씀드려야 하네. 물론입니다. 문제는 대신들입니다. 앞으로 대신들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 이토의 목적이 좌우될 것입니다. 민영환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이완용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자 벌써 친일로 돌아섰고 민영환은 그것을 걱정한 것이었다. 왕은 이토와 친일로 돌아선 그들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탓이었다.
외교 조약에 능통한 이토는 이미 왕과 왕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신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러일 전쟁 초입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을 때 왕은 조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일 의정서는 황제의 권한을 박탈하는 조약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이토는 황제가 품고 있는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왕실을 방문하여 왕과 독대한 적이 있었다. 지금 우리 조정 대신들은 짐이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그들은 일의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짐에게 결제를 받기는 하지만 짐은 단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는 말이요. 만약 짐이 그들에게 고쳐야 할 것을 지적하면 그들은 거침없이 짐을 핍박하면서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고 매사에 반대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국정의 일이란 내각 회의를 거쳐 실행되는 것입니다. 내각의 대신들은 폐하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더라도 폐하께서 조약문을 보시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지시하여 재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신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으니 내각을 믿고 내각회의를 거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은 한일 의정서가 왕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각 대신들이 만들었다는 불만을 말한 것이었지만 이토는 왕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내각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토가 대신들을 두둔한 것은 앞으로도 그들과 해야 할 일이 많은 탓이었다. 이토는 서울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왕에게 일본 천황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동양 평화와 대한제국의 안전을 위해 양국이 서로 친선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마디로 줄이면 일본은 조선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토는 그날은 그 정도로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가 다음 날 다시 왕을 만나러 왔을 때는 미리 만들어 온 조약문을 왕에게 내밀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외부와 일본 공사가 미리 교섭해야 하고 또 내각에서 협의하여 짐에게 재가를 받는 것이 절차이거늘 어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런 걸 짐에게 내민단 말이오.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정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우리 대일본 제국은 일러 강화 조약을 통해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즉 대한제국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조건을 한시바삐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천황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조약문을 보면 우리나라 외교권을 일본이 갖겠다는 것인데 이래도 된단 말인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동양 평화와 대한제국 황실의 안정과 존엄을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폐하께서는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나라를 다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그들과 손잡고 평화를 해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왕은 이토의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혼란한 상태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혼란한 상태이고 이토는 지난해 한일 의정서를 두고 왕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왕의 말은 비록 한일 의정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항의하는 것이었지만 내각 대신들이 왕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니까 왕은 이미 허수아비일 뿐 내각 대신들이 정권을 쥐고 국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왕은 민영환으로부터 절대로 이토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토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토는 계속 왕을 몰아붙였다. 외교권을 우리 일본이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대한제국은 동양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약문을 변경하시오. 이 조약은 우리 대일본 제국에서
확정한 것이니 변경할 수가 없거니와 만약 거부한다면 대한제국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절차대로 하시오.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교섭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내각 신료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이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내각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들 결정에 따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내각의 결정에 짐은 따를 것이오. 대한제국은 군주국으로서 내각 결정보다는 군주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토 말대로 군주로서 모든 결정은 군주가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 의정서와 많이 달랐다. 외교권을 내주는 일이었다. 외교권을 내준다는 것은 나라를 고립시키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신이 없었다. 일단 내각으로 넘겨주면 내각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미국 공사까지 지낸 이완용이었다. 이완용이 있었다. 그의 지혜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이토는 이토대로 왕이 내각으로 문제를 떠넘겨 버린다는 것을 알고 집요하게 그 점을 확답받으려고 했다. 황제의 절대적인 결정권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내각 결정에 따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로써 내각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오. 왕은 그쯤에서 피곤을 느끼며 빨리 이토와 말을 끝내고 싶었다. 일단 내각으로 넘겨준 다음 내각에서 결정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이토를 물렸다. 그날 밤 이토는 서둘러 내각 대신들을 숙소로 불러들였다. 학부 대신 이완용, 참정 대신 한규설, 내부 대신 이지용, 법무 대신 이하영,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 탁지부 대신 민영기 등이 이토의 숙소로 모였다. 그 시간 한편에서는 외부 대신 박재순이 일본 공사 하야시와 조약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박재순을 제외하고 내각 대신들이 다 모이자 이토가 입을 열었다. 내가 급히 조선에 온 목적을 제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소. 제군? 느닷없이 제군이라는 호칭에 대신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토는 대신들을 부하 취급을 하면서 처음부터 길을 죽여나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군이라는 말은 여기 모인 대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잠정 대신 한규설이 이토를 향해 물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다. 이완용이 기침을 했다. 이완용에 이어 이지용도 기침을 했다. 두 사람의 기침이 분위기를 조금 녹였을 때 이토가 다시 문을 열었다. 제군들은 황제로부터 조약 문제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토는 거침없이 반말을 했다. 들었소이다. 그러나 외교의 형식은 지켜야 하는 줄 압니다. 이번에도 한규설이 말했다. 이토가 한규설을 쏘아보며 본격적으로 꾸짖기 시작했다. 제군들은 금세 우리 일본의 은혜를 잊었단 말인가. 일찍이 청나라의 속국인 조선을 우리 일본이 일청전쟁에서 승리로 구해주었다. 또 러시아의 속국이 될 것을 이번에는 일러 전쟁에서 이겨 막아주었다. 전쟁으로 소모된 우리 일본의 피해는 조선 2개를 팔아도 갚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이 이번 조약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일본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러시아를 무너뜨린 일본이 과연 무슨 일을 할지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마치 스승에게 잘못을 저지른 제자들처럼 대신들은 고개를 숙인 채 꾸지람을 들으며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잠잠한 가운데 법무 대신 이하영이 입을 열었다. 각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독립된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시 잊은 대신들이 있다면 지금 각하 앞에서 반성해야 할 줄 압니다. 이하영은 이완용과 함께 초대 주미공사관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또 일본 주재 공사를 지내면서 오래전부터 일본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하영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길게 한숨을 퍼냈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잠시 잠잠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완용이 말을 이었다. 일본이 조선 문제 때문에 2번씩이나 큰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오.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일본이 조선에서 무슨 일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요. 그러함에도 일본 천황폐하와 일본 정부가 우리와 타협하여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저 감업할 따름이요. 더욱이 오늘날 동아 형세를 볼 때 대사, 천황이 보낸 특사, 대사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취할 도리가 아니겠소. 이하영에 이어 이완용이 말을 마치고 나자 이토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대신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정말 반성하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토는 이완용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는 표시였다. 이토는 이하영이 일본 주재 공사로 있을 때 만나봤으므로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완용은 새로운 존재였다. 이토는 사실 이완용이 칠러파로서 아관 파천을 주도했다는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으므로 놀람과 감동은 더욱 큰 것이었다. 이토는 그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 이완용에게 전화를 걸어 칭찬을 했다. 오늘 이 공의 용기와 탁견에 매우 놀랐소. 이 공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살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이요. 앞으로 나와 함께 조선을 큰 나라로 만드는데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주기 바라오. 다음 날 보호조약을 타결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으로 내각 대신들이 모였다. 일본 측은 일본 공사 하야시 한 사람만 참석했다. 이미 일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형식상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하야시가 조약문을 읽는 것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조약문은 모두 4개의 조항으로 꾸민 것이었다. 첫째, 금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국 관계와 사무를 감독 지휘할 것이며 일본의 외교 대표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대한제국의 관리와 백성과 그 이익을 보호한다. 둘째, 일본은 대한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질 것이며 대한제국은 이후부터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외국과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셋째, 일본은 대한제국 황제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두며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면서 직접 대한제국 황제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진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지금까지의 일본 영사에게 속해온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이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넷째,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이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조약문을 다 읽은 하야시는 대신들을 둘러보며 조약문에 대하여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다. 대신들은 전날 밤 이토의 숙소에 모였을 때 이미 조약문을 봤으므로 조약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대신들은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직 외부에서 내각에 제의한 것을 접수하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뭐시오, 당신들이 지금 서양이나 대일본 제국 같은 입헌국을 따라하자는 것이오? 당신들 나라는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군국주의 나라라는 것을 잊었느냔 말이오. 내가 알기로는 황제 폐하와 이토, 각하 두 분이 이미 결정한 일이오. 하야시는 이토로부터 황제가 내각이 결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고 내각도 협조할 것이라고 들은 탓에 당장 왕을 불러다 대면이라도 시킬 것처럼 펄쩍 뛰었다. 다음 날 회의는 의전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대신들은 모두 의전으로 몰려가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는 이완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문제를 결정지어야 할 처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찌 막아낼 수가 있겠는지요. 폐하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이 문제를 허락하신다면 그에 대하여 저희들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이완용의 말, 넓으신 도량으로 허락하신다면
황제가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 자기네들은 후속 대책이나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대신들은 이완용이 하는 말에 대하여 감히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회의를 이끌어가는 이완용이 다시 입을 열었다. 조약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몇 곳 수정할 것을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 대신 말이 옳습니다. 폐하. 이번에는 이지용이 이완용의 말을 찬성하고 나섰다. 그럼 조약문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시오. 왕은 그 말을 남기고는 의전을 떠나버렸다. 대신들은 조약문 가운데 외교권을 언제까지 일본이 가질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황실의 존엄과 안녕에 조금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추가하여 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이토는 조선 주둔군 하세가와 대장과 일본군 헌병사령관, 군사령부 부관 등을 대동하고 어전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밖에서는 중무장한 일본군이 궁 안팎을 겹겹이 둘러치고 있었다. 어전에는 한규설, 박재순, 민영기, 이하영, 이완용, 권종현, 이지용 등 7 대신이 모여 있었다. 이토는 왕이 이미 퇴장하고 없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대신들만 윽박지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다. 이토는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 대신들에게 차례대로 의견을 물었다. 대신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자 이완용이 이번에도 찬성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갔다. 이토는 대신들을 신문하듯 차례대로 의견을 물은 다음 반대하는 사람은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 2 사람뿐이라고 왕에게 전가를 보내며 조약을 어서 조인해 줄 것을 독촉했다. 일이 그쯤 되자 한규설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실신하고 말았다. 한규설은 어전 밖에 쓰러져 있고 어전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조약문에 넣을 것과 뺄 것을 찾느라 부산을 떨고 있었다. 이토는 속으로 웃고 있었다. 5 대신들이 큰 물고기는 건드리지 못한 채 잔챙이만 걸러내거나 집어넣느라 야단을 편 탓이었다. 이완용이 나서서 매우 용의주도하게 조약문을 따져가면서 이토에게 요구사항을 말하고 다른 대신들은 그가 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들이 심사숙고하여 이토에게 요구한 것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종묘사직을 지켜줄 것, 황실의 존엄과 안녕을 더욱 높이 엄숙하게 유지해 줄 것, 내정 간섭은 없어야 할 것 등등이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많아한 것들이었다. 이토는 내각 대신들이 넣어달라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속으로 제법 용이 주도한 척 하면서 너무나 많아한 것만 잘도 찾아내었군 이라며 이완용을 향해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내각 대신들의 요청으로 일본이 만들어온 4개 조항에 조항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토는 마치 인심을 쓰듯 제5조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는 것을 추가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 조약은 모두 5개 조항으로 정리가 되었다. 조항을 하나 더 달게 한 대신들은 이제 조인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완용이 그 타당성을 발표했다. 이 조약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살아있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조약문입니다. 황실의 존엄도 안녕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종묘사직도 안전합니다. 다만 우리의 외교권만 잠시 일본에 맡기는 것뿐인데 그것은 후일 세계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일본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때 다시 돌려받을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완용의 발표가 끝나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외부 대신 박재순이 왕의 재가를 받아 일본 공사 하야시와 드디어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을 마치고 나자 시간은 새벽 1시였다. 회의실을 나가다가 쓰러진 한규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소식을 들었다. 한규설은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청천이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소리치며 통곡하다 또 실신하고 말았다. 불과 나흘 만에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앞으로 조선을 통감 아래 둔다는 을사늑약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이를 성사시킨 이토는 조약에 협력해준 5대신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서를 파직시켜 멀리 귀양을 보내고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참정 대신 자리를 내주었다. 이완용에게는 학부 대신 겸 외부 대신 서리 자리를 주었다. 그런데 이토가 이완용을 만나게 된 것은 이완용이 이토를 만나게 된 것은 운명 같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들은 서로 비켜갈 수도 있었음에도 기묘하게 시기가 들어맞았다. 이완용은 몇 해 전 왕의 아관파천에 가담한 후 외부 대신 겸 학부 대신 서리, 농상 공부 대신 서리에 임명되면서 왕의 오른팔로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4년 후 정이품 전라도 관찰사에 올랐다가 암행어사에 의해 공금 20만 원 유용 혐의를 받고 면직당했던 것은 신문에도 난터라 조선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었다. 전라도 관찰사 이완용 씨는 근일, 정읍, 순창, 장성, 남원, 부안 등 5개 군을 유람하는 데 대동한 기생이 4명이고 주사 6명, 나졸 수십 명을 합해 행차 인원이 100여 명에 이르렀다. 명산 대찰과 포구의 낙조를 감상하며 다니는데 유독 부안은 명승지인 탓에 며칠을 묵음으로 접대 비용만 4천여냥에 달할 뿐만 아니라 나졸들의 행패가 심하여 군민들 원성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 관찰사의 명예를 위하여 이를 애석히 여기는 바이다. 20만 원은 워낙에 거금인지라 이제는 조정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왕은 아관 파천 때 지켜준 일을 두고두고 고마워한 탓에 1년 만에 다시 그를 불러들여 국내부 특진관에 임명했다. 그런데 때마침 양부 이호준이 사망하자 다시 벼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3년상을 치르고 1년을 더 쉰 후에야 왕이 다시 불러들였고 그가 학부 대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토가 보호조약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토는 뜻밖의 우군을 만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를 성사시킨 것이었다. 이토는 이 모두가 이완용의 덕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완용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을사늑약을 완성한 다음 외부 대신 서리가 된 이완용은 즉시 조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조선은 외국에 공사를 보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외국에 나가 있는 공사들을 모두 국내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그의 형 이윤용이 민심이 걱정인데 괜찮겠느냐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때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변역을 할 줄 알아야 산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소신을 말했다. 나는 청년 시절에는 조선 사람들이 누구나 목표로 삼았던 문과에 급제했어요. 그러나 미국과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설된 유경공원에 즉시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면서 출세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 말입니다. 그 후 나라의 별난으로 아관 파천과 관련해서는 칠러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일러 전쟁이 끝났을 때 나는 급히 방향을 바꿨던 탓에 친일파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때에 따라 마땅한 것을 따를 뿐입니다. 무릇 천도에 추나추동이 있어 이를 변역이라 하며 인사에 동서남북이 있어 이 또한 변역이라고 합니다. 천도와 인사가 때에 따라 변역하지 않으면 이는 실리를 잃게 되어 결코 성취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일당 이완용의 호 일당 아우는 그만큼 머리가 좋은 탓이지 좋은 머리도 흐르는 물과 같지요. 제자리에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는 물 말입니다. 내가 뭘 알겠나. 나는 그저 일당 아우만 믿겠네. 다음은 10장입니다.